소극적 능력이 내가 소극적 능력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말하자면 소극적 능력은 제가 상담자로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랑 클래스 하신 분들은 매 클래스마다 소극적 능력에 대한 강조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네거티브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부정적이다, 나쁘다, 포지티브는 긍정적이다, 좋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용이. 근데 우리가 네거티브라는 거를 표현할 때는 예를 들면 에이즈 음성 반응 나왔어요.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에이즈 양성 반응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뭔가가 증상이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거티브다라고 하면은 드러나지 않은 거다. 포지티브한 거라는 거는 드러났다. 양성 반응이다. 음성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네거티브예요. 우리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얘기가 아니라 네거티브는 뭐가 없다. 포지티브는 뭐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네거티브에서 지금 네거티브 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를 얘기했잖아요. 네거티브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가 조급증이 나거나 지금 이제 본인 사례를 얘기하면서 빨리 해결해 주고 싶거나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거나 이렇게 내가 가설을 세웠다거나 이런 걸로 뭔가 이분을 단정 짓는 거는 아직은 이분을 이해하는 거에서 개방성에서 조금 역전이 걸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왜 저러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지금 선생님이 나는 마치 내담자의 엄마가 내담자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했듯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고 있어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다른 상담자한테 갔으면 좋겠고 졸리고 짜증나고 보고 싶지 않아서 내담자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 대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것들을 지금 엄마 앞에서 감정 쓰레기통이 됐을 때의 이 내담자의 내면이 이런 내면이었겠구나. 어디든지 도망가고 싶고 진짜 화가 나고 막 입을 다물어 버리고 싶고 속에선 공격성이 올라오면서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내담자가 그런 감정을 느꼈겠구나라고 역전이 투사적 동일시를 내가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이렇게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거를 실제로 졸리고 이러는 거에서 그냥 짜증을 나는 데서 멈췄다면 역전이의 치료적인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전이와 역전이와 저항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를 어떻게 치료적인 단서로 치료적인 소통으로 이해하느냐가 이해해서 내담자의 대상관계를 내가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한 거를 돌려줄 수 있는 게 상담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공감이잖아요. 그러려면 소극적 능력이면 내가 성급하게 판단을 하거나 성급하게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싫고 좋음을 느끼거나 내가 포지티브하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네거티브하게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not knowing, 나는 몰라 지금 이 상태가 뭐지? 하고 조금 더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아직은 내가 내담자한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나 답안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해결책이나 답안을 모르는 이 답답함, 도망가고 싶음, 이 짜증남, 이 화남, 이 어떤 졸림, 이런 것들을 내가 견뎌준다라는 거, 거기에 머물러 준다라는 거. 그러면 내담자가 아, 이게 머물러 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견뎌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자체가 내재화되면서 아,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되는데 상담자가 지금 짜증나고 졸리고 이런 어떤 드러나고 있는 모든 역전이에서 그냥 이거를 치료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먹혀버렸다. 그러면 내담자 자체도 본인의 것들이 이 본인의 해결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이나 관계 양상들이 누군가한테 담겨서 감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 감당되는 거구나.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내가 쏟아냈는데 저쪽에서 못 감당해. 그러면 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자체가 치료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결책도 없고 출구도 없고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막막하게 어떤 빛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도 견디는 거구나.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라진다라는 faith,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혼으로 넘어가면 머무르기, 내가 욕망을 갖지 않기,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지, 빨리 끌어올려야지, 어떤 해결책을 줘야지,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담자가 소극적일 수 있는 능력, 견뎌줄 수 있는 능력, 답이 없어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능력, 이러면 내담자도 버틸 텐데 내담자한테 그때그때 해결책을 줘버릇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담자는 늘 해결책 찾아서 산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해결책을 주거나 판단을 하거나 어떤 통제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해가 피어날 때가 되면 이해가 자발적으로 될 때까지 견뎌주는 거.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네거티브, 그림자로 뒤로 빠져줄 수 있고 내담자가 스스로 아, 이래서 저랬지 저래서 저랬지 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거는 내담자가 때가 되면, 우리 여기 요번에 챕터에도 때가 되면이 나오잖아요. 그 때가 되면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이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죠. 그럼 결국은 이게 페이스다. 내담자는 결국은 나는 촉매자, 중재자, 중간 대상, 요런 단어들이 요번에 챕터에 나오잖아요. 촉매자, 중개자, 중간 대상 역할을 하면 내담자는 스스로 자기 주체를 찾아가고 자기의 책임자로서의 자기 삶을 영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깁니다. 이런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림자로 빠져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으로 빠져줄 수 있고 내담자가 전경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혼에 얘기할 때 기억도 하지 말라, 욕망도 가지지 말라, 이해도 하지 말라. 그 이해도 하지 말라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엄마에 대한 적개심이야. 뭐 이거는 뭐 아빠에 대한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리비디널 오브젝트라는 거는 리비디널 오브젝트는 네거티브한 오브젝트잖아. 말하자면 줄 거를 안 준 리비디널이에요. 사랑과 애정을 줄 것 같았는데 안 줬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바빴어. 학대한 건 아니지만 네거티브한 오브젝트야. 뭔가가 없는 음성적인 역할을 안 한.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사랑을 받을 것 같고 졸졸졸 쫓아다녔지만 받지 못한 게 리비디널 옵젝트잖아요. 근데 엔티리비디널 옵젝트는 포지티브하게 뭔가를 줬어. 학대를 하고 두렵게 하고 뭐 폭력을 하고 뭔가 드러나는 포지티브한 게 긍정적인 걸 줬다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뭐를 줬다. 이게 포지티브한 거잖아. 드러났다. 리비디날은 줄 거를 안 줬다. 포지티브하게 엔틸리비디날은 안 줘도 될 걸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떤 가설을 세워서 거기다가 내담자를 섣불리 넣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반향판이 되어라. 사운딩 보드가 되라는 게 156쪽 질문하신 것도 같은 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섣불리 해석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남편과 싸움이 커져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해를 하셨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악기를 다루다 보면 악기 이제 현악기 같은 거 수리하러 갈 때면 사운딩 보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높낮이가 잘못 맞으면 소리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운딩 보드를 잘 조절을 해야 아주 이렇게 공명 나는 악기 연주가 나오는 것처럼 사운딩 보드 자체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어떻게 잘 전달하냐, 나는 거 있는 대로 어떻게 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내는 목소리를 어떻게 잘 나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담자 말을 그냥 사운딩 보드처럼 잘 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싸움이 커지면서 오해가 생겼다는 이야기군요. 이게 사운딩 보드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심화, 확대, 아니면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아니면 왜곡을 수정해가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포지티브하게 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운딩 보드, 소리를 잘 나게 도와준 내담자의 목소리가 잘 이해되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럴 때는 한 달째 대화하지 않는 한 달이나 냉전 상태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냉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운딩 보드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게, 확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심화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나 이를테면 사운딩 보드도 나대지 말고 그냥 내담자가 하는 것을 어떻게 더 촉진, 중재, 중간 대상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하라는 게 이번에 챕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사례를 확신해 갖고 정리를 하지 말고 조금 뒤에 빠져서 기다려라. 그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여기서 나오는 사운딩 보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페이퍼 내시면 내신 만큼 자기 거가 돼요. 그죠? 내가 몰랐던 걸 질문을 하니까. 네.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어디로 가도 로마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증상적인 것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밑에 거를 다루어 주는 것도 좋고, 밑에 거를 다루어 주면서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도 좋고, 어디로 가나 로마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만 끝날 때가 문제인 거죠. 그거가 문제인 거죠. 다 같이 128쪽을 보면요. 8번째 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인되어 온 감정들이 전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게 되면
상담실 밖에서의 행동화가 감소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전이, 저항, 역전이 이런 거를 배울 때 행동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상담자가 하고의 어떤 에로틱 전이가 생겼어. 이성관계에서 에로틱 전이가 생겼는데 그 전이를 다루기가 두려우면 어떻게 되면 바깥에서 행동화를 일으키죠. 바깥에서 뭐 무슨 연애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뭐 바깥에서 그거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동으로 드러낸다라는 거는 치료실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치료실 밖에서 행동화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항이죠. 치료를 막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전이적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중요한 타인들과의 가졌던 관계 양상이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상담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here and now에서 상담자하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치료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통찰의 삼각형 지난번에 그렸잖아요. 통찰의 삼각형 그린 게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here and now 상담자와 전이관계, 역전이관계, 저항, 투사적 동일시 상담실 안에서 here and now 했는데 지금 저기서 there and now 지금 저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왔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가 나 눈을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나요. 라든가 뭐 어디 가든지 내가 중심이 안 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라든지 뭐 하여튼 지금 저기서 이 상담실 안에서가 아니라 상담실 밖에 저기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뭐 남편 때문에 어째요. 시어머니 때문에 어째하고 지금 저기에 있는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근데 그 문제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때 거기서 중요한 타자들하고 관계 속에서 나의 폭력적인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학대적으로 해갖고 나는 그런 적개심이 내 안에 있다가 조금 불편하면 아주 달겨들어서 폭력적으로 내가 변하더라. 라든가 이게 그때 거기서 형성된 거. 지금 우리가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에서 따지는 것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때 거기서 된 것들을 내가 우리 엄마가 이래서 우리 아빠가 이래서 이런 거가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무슨 문제가 왔다고 이것 때문에 왔어요 했는데 실제 요 상황이 여기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재현이 될 때 우리가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행동화가 줄고 바깥에서 있는 것들이 여기서 다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이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치료적인 게 뭐냐면 일단 이런 관계가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 자체가 퇴행한 관계잖아요. 우리가 상담자가 내담자하고의 그 퇴행한 것들을 퇴행한 것에 같이 가져서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다뤄야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이 관계가 일어나야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행동 치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이적인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루션만 하면 돼. 아이메시지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러면서 뭔가가 관계적인 것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관계가 재현되고 퇴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타자들하고 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냐면 퇴행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퇴행할
퇴행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원시적 대상 관계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의 바운더리가 많이 오고 가고, 내 맘에 네 맘 있고 네 맘에 내 맘 있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전이 관계가 재현이 돼야 상담자가 그 안에서 그 자리로 같이 퇴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공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담자가 뭔가를 전이했을 때 내가 거기에 역전이로 낚여서 그냥 여기 교착 상태가 있으면, 교착, 막다른 골목, 임패스, 막다른 골목,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치료적이지가 않지만, 전이가 일어났구나,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대상관계에 대한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내가 여기서 역전이가 일어난 게 이 사람의 대상관계를 내가 이해하는 창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퇴행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다뤄줄 수 있는 게 여기서 다뤄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뤄지지 않으면 액팅아웃을 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소리 지르거나 뭐 미해결된 과제대로 바깥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이적인, 역전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역전이라든가 이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반치료적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대상관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대상관계가 재현됨으로써 바로 지금 여기서 따끈따끈하게 경험할 수 있는, 빙의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치료적인 도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이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전이적인 게 다 드러나고, 그래서 행동화가 감소하게 되고, 부부의 실제 삶은 개선되고, 두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 좀 더 만족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런 전이적인 관계, 역전이적인 거, 뭐 투사적 동일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부부 면담은 갈등과 씨름하는 장이 된다. 네. 갈등과 씨름이 히어앤나우에서 보여야 다루어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보면은, 부부는 서로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보고하면서 치료자들, 혼자 들어가기도 하고 둘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치료자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그때 여기 이제 지금 요 문단을 뒤에서 다른 분이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치료자는 촉매자와 중재자의 역할 또는 중간 대상의 역할을 맡는다. 이게 치료자의 기능이에요. 근데 치료자는 처음에는 두렵거나 이상화된 대상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이게 전이적인 대상이잖아요. 막 이상화를 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이게 전이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뭔가 이상화되고, 이상화라는 것 자체가 신기루잖아. 이상화라는 자체가 비현실이고 내 콩깍지가 씌워서 그들을 그 자리에 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가 벗겨지면 아니구나, 무시하고 공격받는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두려운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상담자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 아닌데 이게 전이적으로 자기가 누군가의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두렵게 생각하고 말도 못하고 비싼 돈 주고 시간 내서 왔는데도 묵묵부답,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하고 앉아있잖아요. 두려운 대상으로 보거나 이상화된 대상으로 보는 게 이게 다 전이적인 관계죠. 그러다가 후에는 무시하거나 공격받는 대상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징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료라는 것 자체가 다 뭐냐면 현재를 현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첫 시간부터 다 얘기를 해온 것처럼 과거의 유령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지를 않고 전부 다 과거의 유령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이상화하거나 아니면 막 그게 깨져버리면 자기 나름대로 막 공격하고 화내고 무시하고 자기의 그 퇴행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적인 것이 되면 뭐가 돼요? 아, 현실적인 눈이 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것은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투사를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하는 것이 치료잖아요. 그래서 치료자를 현실적으로 보는데 상징적인 대상이다.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만나는 대상하고 치료자라는 대상하고는 아무리 현실감을 갖고 이상화와 평가절하와 이런 걸 오르락내리락하고 현실감을 갖더라도 현실적인 관계는 아니죠. 현실 관계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치료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늘 내가 왜곡된 어머니상, 왜곡된 아버지상 등등 뭔가의 어떤 내적인 표상을 그분한테 왜곡되게 투사하진 않더라도 비현실에서 현실로 내려오긴 해도 현실적인 관계는 아니죠. 표상적인 대상, 상징적인 관계잖아요. 치료적인 관계라는 게. 네. 그러면 우리 125쪽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네. 126쪽에 보면은 딕스는 의뢰된 많은 사례들을 모두 맞지는 않고 최소한 절반은 치료를 거절하고 개인 치료를 받도록 의뢰하였다. 네. 127쪽 두 번째 문단 보면 딕스는 부부 내담자들을 지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지 않았고 유일한 치료적 개입으로는 명료화와 해석에 의지했다. 조언을 구할 때면 조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언을 요구하는 전위적 측면. 왜 요구를 할까? 왜 나한테 답을 구할까? 이래서 전위적 측면으로 그거 자체를 내담자를 이해하는 단서로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언을 구할 때 조언을 하거나 지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언을 구하는 의미가 저 사람의 삶에서 무슨 의미일까? 이것들을 더 추적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인격적인 지원을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왜 외부에서 요구를 할까 저분은? 이렇게 탐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전적인 분석적 입장은 나와 많은 현대 부부 치료자들의 접근 방법과는 다르다. 여기서 지금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하면서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5단계로 들어가면서 변화와 실행과 코드월드와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나는 하고 있다. 그래서 딕스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이 자료에 이런 요구를 할 때 그것들을 전이 자료의 출연을 자극하는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전지전능한 부모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게 봐도 리비디날 옵젝트잖아요. 안 주는 옵젝트잖아. 학대하고 폭력을 쓰고 괴롭히는 거는 앵티 리비디날 옵젝트고 리비디날 옵젝트는 움켜쥐고 안 주는 옵젝트가 리비디날 옵젝트잖아요. 이 피어벤의 야구공 리비디날.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적이라는 거가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왜 안 줘? 그러니까
자꾸 의존적으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의존 찾아 산만리한다고 제가 자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의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마 찾아 산만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여기도 젖가슴이 빵빵한데 왜 안 줘? 줘, 줘, 줘. 이런 거잖아요. 요구적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네. 네, 그 129쪽에 밑에 보면 밑에 문단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부부치료. 그래서 아까 나는 고전적인 정신분석적 입장하고는 딕스하고는 다르다. 고전적인 정신분석의 어떤 뭐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딕스의 정신분석적인 대상관계 부부 치료에 대한 거는 나는 동의한다. 그 입장에서 딕스는 부부 치료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최소한 4가지. 치료를 시작하면서 치료자는 적극적, 집중적, 부부 내면의 무의식적 대상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이게 뒤에 선생님들이 뒤에 읽다 보면 무의식적 대상관계 지도를 그린다 이러잖아요. 무의식적 대상관계 지도를 그린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주어, 동사, 목적어 해가면서 셀프 리프레젠테이션,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핵심 정서 이걸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무의식적 대상관계의 지도를 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내적 대상관계에 대한 이해잖아요. 내적 대상관계,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표상을 갖고 있는지 경험, 내적으로 그런 오브젝트의 표상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표상은 뭘 갖고 있는지 그 둘을 연결하는 거는 거절감, 의존감, 분노, 무슨 정서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적 대상관계의 유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내적, 무의식적 대상관계 지도를 그린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지도를 그린다는 게 그게 결국은 내적 대상관계에 대한 이런 이해 우리가 초점 삼각형에서 싸움과 성격과 원가족 얘기할 때 그 원가족에서 어떻게 성격이 형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우리가 무의식적 대상관계 지도를 그린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딕스에게 있어서 부부치료는 초점을 지닌 치료이며 지금 이제 딕스와 샤르프 뭐 여러 이론가들이 나오면서 요런 면은 다르고 요런 면은 같지만 요렇게 우리는 요것저것 갖다가 단기 대상관계 부부치료에 적응하고 있다. 샤르프 부부의 이론을 많이 갖다 쓰지만 샤르프 부부는 굉장히 장기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대상관계 치료라는 것 자체가 단기가 되기가 어려운데 이 대상관계 치료라는 것 자체를 단기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지금 요 책이잖아요. 그래서 딕스의 이론에서도 이런 거는 갖다가 초점을 중심으로 잡아서 우리가 단기 모델로 만들었다. 그리고 샤르프 부부가 투사적 동일시와 역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거가 장기 치료 모델이지만 그 투사적 동일시를 어떻게 우리가 초점해서 방어와 불안과 히든 필링으로 모델을 만들면서 단기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텐슨 앤 제이콥스인가 그분들의 어떤 해결 중심 치료 같은 거, 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내가 갖고 와서 5단계에 적용을 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다 갖다가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갖다가 나는 5단계 모델로 이렇게 단기 치료 모델을 내가 만들었다.
이래서 수많은 이론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고 저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뭐 차이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서 도노반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점은 빗나간 무의식적 대상관계에 맞춰져 있다. 두 번째, 치료자는 잊었거나 무시된 감정, 기억, 가정들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다시금 치료를 위한 새로운 자료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조기에 한다, 초기에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해석을 초기에 해도 만약에 내담자가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는 수정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이론을 공부할 때 앨런 박사는 외상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때 케이스 포뮬레이션, 사례 개념화를 타이핑을 쳐갖고 갖고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담자한테 주고 나는 너를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너와 이런 치료적인 과정을 가질래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앨런 박사가 하고 있는 게.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 그 내담자가 아니요, 저는 이거는 아니고 저거예요. 그러면 다시 수정된 케이스 포뮬레이션을 작성해 와서 다시 내담자와 공유하고 그런 치료적인 공유를 해가면서 자기는 했다라고 한 기억이 나시나요? 같이 애착 공부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이론가들마다 많이 치료적인 접근이 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그 미묘한 차이들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의 전체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치료자는 활동을 위한 촉매자 역할을 하고 무의식적인 삶을 보다 더욱 성숙한 방식으로 직면하게 되면서 그들이 내재화할 수 있는 중간 대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것들을 직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나왔었죠. 네 가지로 나왔었죠. 뭐 이야기 치료, 해결 치료, 아니면 체계 이론 가족 치료, 또 행동 치료, 그리고 정신분석적 치료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왔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던 지금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도노바는 잘 갖다가 쓰면서 단기 치료 모델을 만든 거고, 네. 내재화할 수 있는 중간 대상으로 사용된다. 네 번째, 치료자는 부부의 투사의 대상이 된다. 투사된 내용을 받아 먹죠. 수용하고 그것에다 반응하고 내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반응이 하고 그것들을 명료화 혹은 해석을 통해서 되돌려준다. 이게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얘기가 내담자만 치료자한테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 건 아니고 치료자도 내담자한테 투사적 동일시를 하죠. 아까 이제 사례 뭐 발표하신 것처럼 나의 어떤 그런 온 것들을 막 되돌려주면서 졸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뭔가를 투사를 했을 때 이거를 받아주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서 여길 투사를 했을 때 여기서 받아들여서 내사를 해서 그러니까 투사를 해서 내사를 해서 이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이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다시 돌려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유아가 엄마한테 투사를 한 거를 잘 소화시켜서 아동한테 도와주는 그런 엄마의 대상이 없으면 정신병리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투사를 받아줘서 그것들을 소화시켜서 감당해서 돌려주는 대상이 없을 경우 우리는 감당 못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병리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래서 꼭 병리적이진 않지만 증상 때문에 어려워할 때 결국은 투사의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투사의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투사를 받아 먹고 수용을 하고 거기서 감당을 해서 되돌려 주는 게 치료적인 투사적 동일시의 치료적인 통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질문하신 전이적인 관계에서 뭔가가 왔을 때 수용을 하고 돌려주면서 그것들이 교정적 정서 체험, 교정적 관계 체험이 되면서 불편한 자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기, 완벽하게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작은 자유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해방감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숙해가는 혹은 성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투사의 그릇이 되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상담자가 할 역할이다. 근데 이제 내담자들이 많이 아프면 아주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니까 상담자 자체가 감당이 안 돼서 안 왔으면, 딴 데 갔으면, 누구한테 소개시켜줬으면 하면서 이제 투사의 그릇이 되어주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내가 감당을 못하면 감당할 수 있는 분한테 돌려보내는 게 맞지만 근데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감당 못하는 것 자체 견뎌주는 것까지가 치료적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 가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치료자를 바꿔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 그거는 같이 견뎌주는 것 자체가 치료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부부 치료는 부부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부부와 치료자 아니면 부부 하나와 치료자 부부 둘을 한 쌍으로 놓고 치료자 이런 관계까지도 전이 역전이 투사적 동일시를 다 보면서 그걸 다뤄간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단 130쪽 딕스는 단기 부부 치료에 대한 모델을 형성할 의도가 없었는데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그가 제공하는 많은 단서들을 갖다가 우리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근저에 있는 대상관계 주제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갖다가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 이런 식으로 내가 모델링을 해서 단기로 적용을 했다. 이런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에 대한 평가가 완벽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소한의 정확성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같이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계속해 가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일정 부분 정확한 거를 심화 확대해 가면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그래서 딕스는 단기 모델과 장기 모델의 차이가 두 번째 단계인 극복 과정에 있다. 이 극복 과정이 내가 제시하는 4단계, 5단계에 해당한다. 이제 앞으로 차차 더 보게 되겠죠. 131쪽. 치료자가 치료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부부가 스스로 그 작업을 해낼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줄수록 치료 기간은 더 짧아지고 치료는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이게 도노반의 신념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상가는 극복 과정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 기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고정적인 정신분석하고는 차이죠. 네, 고정적인 정신분석은 뭐 익명성, 절제, 중립성 이래갖고 적극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네, 131쪽 마지막 문단 보면은 샤르프 부부가 7장에서 자기네 책 7장 대상관계 부부치료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에서
남편이 일차적 대상에 의해서, 일차적 대상이 누구예요? 중요한 타자, significant other. 우리의 부모, 혹은 우리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례집에 보면은 뭐, 할아버지, 뭐, 외할머니,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런 중요한 타자들, 일차적 대상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가 누군가 막 통제하려고 그래. 컨트롤하려고 그래. 그럼 그게 싫으면 침묵, 부인, 수동 공격.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기 나오는 사례들 중에서 배우자가 침묵하고 부인하고 수동적인 공격을 할 때 상대편 배우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통제하게 되죠. 말을 해, 말을. 표현을 해 하면서 점점 통제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실제 통제받는 사람 때문에 생긴 침묵과 부인과 수동 공격성이 결국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났는데 통제를 하게끔 역할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투사적 동일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통제라는 것 때문에 방어를 하려고 한 게 침묵과 부인과 수동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통제라는 것을 재현해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결국은 대상관계 지도죠. 이게 내적 표상이에요. 자기는 실제로는 통제하는 대상을 만난 게 아니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나 온화하고 통제하지 않고 부드럽고 공감적이라서 만났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몸에 밴 성격이잖아요. 침묵, 부인, 수동 공격이 몸에 밴 성격이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자꾸 통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자기 시나리오를 대상과 환경에 관계없이 재현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둔 게 대상관계 부부치료죠. 그 대상관계 지도, 무의식적인 지도, 우리의 내적 대상 표상, 그 초점 삼각형, 갈등 삼각형, 이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것들을 찾는 것이 결국은 부부치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난 아무 말 안 했잖아. 내가 공격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가 쌈을 걸었잖아. 이런 게 뭐예요? 근데 네가 쌈을 걸도록 유도한 건 뭐예요? 나의 침묵, 나의 부인, 나의 수동 공격성. 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상대편 배우자가 쌈딱이에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쌈딱을 창조하신 분은 이분이야. 왜냐하면 자기의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여기서 극을 연출한 거예요. 무의식적인 극을 상영을 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무의식에 의해서 캐릭터로 연기를 해. 캐릭터로 나도 모르게 연기를 해. 그것들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역할 부여가 철커덕 돼요, 그냥. 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132쪽. 남편은 적대감을 투사하고 아내는 그 투사를 거부하지만 결국은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을 닫고 남편을 비난함으로써 결국은 적대감에 투사에 맞서게 된다. 맞물리게 돼 있어요. 맞물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맞물릴 수가 있나? 어떻게 안 맞물릴 수가 있나? 이제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멜 로빈스가 얘기한 let them 이론이에요.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이런다. let him. 그는 그러라고 그래. let her. 그녀는 그러라고 그래. let them. 그들은 그러라고 그래. 그리고 let me. 나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우리 표어가 있잖아요. 표어가 뭐죠?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그게 너 때문에 그랬어. 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그러라고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네가 침묵? 그래, let them, let him, let her. 근데 내가 그거 갖고 아둥바둥은 안 할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잘하자가 우리가 이게 안 낚이는 거죠. 안 낚이는 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복잡한 5번째 줄 132쪽 복잡한 방어적 책략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발성, 친밀감, 공감, 수용, 사랑 이런 히든 감정들은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히든 감정들은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밑에 저 밑에 있는 그런 히든 감정들을 의식화하고 배우자에게 투사하지 않으면서 내 거, 이거 네 거라고 자꾸 투사를 하잖아요. 네 거라고 투사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갈등을 일으키는 정서와 스스로 씨름하는 거. 스스로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취약성과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를 씨름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조앤하고 막슨가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도전적이고 막 투박하게 어투랑 이런 것들을 호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조안이 피해자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지금 도노반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가 투쟁적인 걸 봐. 네가 호전적인 걸 봐. 그리고 거기를 직면시킨 게 아니라 그 밑에 자기의 열등감, 취약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거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함에 대한 공감을 해주면서 방어가 풀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 그 취약함을 직면하고 취약함을 수용할 때, 취약함을 방어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투쟁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와일의 대본 쓰기라는 것도 우리가 그 극중 인물이라고 쳐봐요. 두 배우자가 극중 인물이라고 쳐보면 서로 비난하는 대본만 읊어대는 거야. 너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뭐 그리고 서로의 우리가 이제 이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의 어떤 정해진 대본이 있어. 서로 싸우는 것들이. 아까도 통제와 뭐 수동 공격과 뭐 이런 것들이 네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네가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뭐 등등 이렇게 둘이서 늘 사용하고 있는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을 다시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같이 네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화가 내는 거구나 라는 어떤 대본을 다시 쓰기. 대본을 다시 쓰기가 여기서 우리가 대본을 서로 마치 대본을 읊어대듯이 평생 같은 대본을 읊어대고 있는데 그거 말고 히든 필링이 뭔가 접촉되지 않아서 불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대본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와일의 대본 쓰기예요. 우리는 극중 인물처럼 만약에 선생님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극장에 갔다.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부가 늘 똑같은 대사를 한다는 거야. 대본을. 근데 대본을 바꾸자는 거죠. 대본 바꿔쓰기.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게 될, 이해하고 다루는 대본을 쓰는 거죠. 이해하고 다루는 대본을 쓰면 투사적 동일시 가성을 이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저래서 저렇게 반응을 했구나, 투사적 동일시 과정을 해석해 나가고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대본을 다시 쓰는 거죠. 네.
제일 마지막 문단 132쪽. 샤르프 분부는 이유를 설명하는 절 because I did something wrong, because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 요구된 관계가 여기가 뭐냐면 133쪽의 세 번째 줄 보면 남편은 계속 수동 공격적으로 반항하고 아내는 합리성,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남편을 비난해. 이게 요구된 관계예요. 서로 뭔가를 디맨딩하고 있어요. 서로 뭔가를 디맨딩하고 있어. 너는 이런잖아, 너는 저러잖아. 이런 요구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들은 그들 모두가 직접적으로 분노를 회피하는 것, 회피된 관계. 그러니까 그로 인해 결혼을 망치게 되는 궁극적인 파국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분노를 안 하려다 보니까 침묵, 부인, 수동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이 안 돼. 예, 자기 나름대로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보호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어 기제였죠. 예. 네. 저항을 134쪽 투사적 동일시에 사로잡힌 상태로 치료 초기에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것으로 채워진다. 예. 134쪽 두 번째 줄. 딕스와 샤르프 부부는 면담을 시작하는 방식을 보면 현재 드러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싸움이 반복되는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주목한다. 부부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리비도적, 반리비도적 대상들은 무의식 안에 얼어붙은 상태로 있다가, 내적으로 다 있다가 각자가 불안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걔네들이 활성화되면서 투동이 발생이 된다 라는 거죠. 134쪽 마지막 문단을 보면 샤르프 부부의 치료에서 내담자들이 부인하거나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이제 치료 초기에 해석을 하고 들어가니까 되게 부인하거나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았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135쪽의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실제로는 부부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대상관계적 해석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꺼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들의 핵심 감정들이 나오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의 증오에 찬 경쟁, 이상화된 아버지에 대한 분노, 통제하는 어머니와의 동일시,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기 시작해.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무의식적 대상관계 지도 아니면 내적 대상관계 유닛 이런 것들을 해석으로 돌려주면 벙찔 것 같은데, 그래서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 슬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슬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런 깨달음이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해방감을 주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몇 해기가 지나지 않아서 깨달음과 해방감이 발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치료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지 못했던 정서, 무의식적인 관계는 충분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된다. 여기도 뒤에가 보면은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듣는데
때가 되면 그게 그거구나 하고 내 경험하고 딱 될 때가 있어요. 상담도 우리가 처음부터 쭉 다뤄왔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통찰이 되는 듯한데 때가 되면 아하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때를 너무 조급하게 당겨 오려고 그러면 아까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가 침범을 당하는 거죠. 때가 되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해석도, 아무리 좋은 교육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강의도 때가 돼야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건 다루지만 늘 어떻게 그거를 맞춰야 되냐면 내담자의 때를 잘 주의를 해가면서 내 페이스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대로 하는 거는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가 아니죠. 포지티브한 거죠.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가고 조언하고 제언하고 해석하고 알려주고 이래서 저래서 저러니까 이렇게 살자 이러는 거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35쪽 심리치료가 밑에서 세 번째 줄 심리치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부부가 자신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자기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덜 투사하거나 최소한 언제 그러한 투사가 발생하는지 내가 뭐에 뚜껑이 열리는지 언제 그것들이 자극되는지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본다. 대상관계 부부치료의 핵심 원칙. 분열된 대상관계와 그에 수반되는 투사적 동일시 기제는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 싸움을 계속하게 하는 반복 강박. 우리가 아까 그랬죠? 똑같은 대본을 읊어댄다. 평생 반복 강박. 싸움을 계속하게 하는 반복 강박은 각자가 자기 대상들의 과거 세계를 재현하고 과거의 유령들, 의사소통하며 그것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식화가 되지 않아서 자동으로 하고 있지만 무한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메스터리 하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치료자의 주된 역할은 해석, 명료화, 그리고 투사의 맞서기를 사용해서 내담자들이 억압을 풀고 과거 대상들과의 관계를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 카운터 프로젝션.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사적 동일시하고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투사적 동일시에서는 아까 우리가 일단 투사된 거에 내가 역할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너 때문에 화났어 그러고 나한테 막 화를 하게 되면 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역할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투사적 동일시는.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내담자가 상담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런 사람이 아니고 막 내가 나를 막 설명한다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내가 일단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막 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투사를 했어요. 근데 투사를 했는데
만약에 상담자는 내가 안 왔으면 좋아할 것 같이 생각이 돼요라든가, 뭐 이럴 때, 그게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를 분리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카운터 프로젝션이에요. 그 프로젝션을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고, 그게 네 생각인지, 그게 내 생각인지, 너는 나를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너가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네가 그렇게 너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투사에 맞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는데 내가 실제 그런 사람인지 네가 정의를 내린 사람인지 이 네 투사를 안 받아먹는 거, 이게 카운터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이게 자기가 생각한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가 결국은 내 거잖아. 그거를 네 거라고 알려주는 게 투사에 맞서주는 거죠. 그게 카운터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면 현실감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해. 그게 실제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지 네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 투사에 대해서 맞서게 해주는 게 카운터 프로젝션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억압을 풀고 과거 대상들과의 관계를 직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치료자의 역할은 부부들로 하여금 현 상황에서 재현되는 상호작용, 현 상황에서 재현되는 상호작용이 그거잖아요. 너 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상호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석적 개입을 통해 무의식적 대상관계를 더욱 의식적인 것이 되도록 한다. 무의식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거야. 대상관계 부부치료 모델이 성공하려면 그 모델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배우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무의식적 대상관계의 과거 내력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때가 되면 자발적으로. 예컨대 아마도 그것은 나의 문제인 것 같군요. 그것은 나의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었군요. 결국 당신은 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군요.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와일이 말하듯이, 이렇게 대본이 바뀌었어요, 지금. 와일이 말하듯이 부부 사이에 공유된 기반. 아, 너는 이런 걸로 이렇게 어머니라고 나를 생각한 거구나. 이런 공유된 기반을 통해서 부부는 질투심, 박멸감, 경쟁심, 분노,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교환할 수 있고 대상 관계에서 투사가 덜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대본 쓰기가 바뀐 거예요. 대본이 바뀌었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해보세요. 교수님, 그 136페이지에 그 분열된 대상관계의 수반대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분열된 대상관계를 그냥 그 좋고 나쁨으로 분열돼서 이제 통합되지 못한 상태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의 주체로서의 전체,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며느리가 박해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은 것들이 해결되면서 비교적 대상관계에 대한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자유로워졌는데 유독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게 시어머니한테 박해받은 그 상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자기의 선 경험이 어떤 성취의 경험을 하면 그것들이 토대가 돼서 다음 경험이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링이 돼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안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가를 하는데 머리서기가 안 됐어. 근데 꾸준히 머릿속으로 상상도 하고 유튜브도 뒤져보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서기가 돼. 그러면 뭔가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뭔가를 이룬 경험이 있으면 뭐가 안 될 때 이 선경험이 나의 선도 역할을 해주잖아요. 아, 이것도 꾸준히 하면 때가 되면 어느 땐 될 거야.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는 내가 수많은 갈등 관계들이 이렇게 편해진 경험이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왜 이토록 다른 좋은 선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유독 안 될까? 그거가 뭐냐면 다른 선경험들에서는 대상 관계라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너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capability, 능력이 생겨야 그것들을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로서 자기의 책임의 부분을 갖고 올 수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힘이 생겨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풀린다는 거는 내가 힘이 생겨서 동등한 관계가 되든가, 아니면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도리어 힘이 생겨서 돌봐주는 관계가 되든가, 이러면 이제 이 관계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이래서 저래서 저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니까. 근데 시어머니 관계가 힘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가 시자가 들어가면 문화적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은 무의식이잖아요. 문화적으로 숙이고 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어린 나이에 당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이 돼서 당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당한 거는 이 힘의 균형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내 무의식적으로 시자라는 거에 대한 이 눌림이 있잖아요. 아주 뿌리 깊은 그 무의식 때문에 그 눌림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이 안 바뀌는데, 예를 들면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굉장한 고통과 박해를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고통과 박해의 덩어리라는 소리죠. 이분이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는 내적 대상 세계가 편안하고 참 좋은 그분과 참 좋은 나로 연결된 이 주어, 목적어, 동사가 참 좋은 대상 앞에 참 좋은 나가 참 살만한 세상이라는 이런 대상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며느리를 박해할 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이 트라우마틱하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는 이분이 박해덩어리, 고생덩어리, 고통덩어리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볼 때는 나를 박해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전체 대상을 볼 때는 엄청나게 지금 나를 박해하는 거 이상으로 고통의 세월과 진짜 너무너무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삶을 사신 분이야. 나오는 게 박해와 고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면 전체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부분 대상으로 볼 때는 박해하는 나쁜 대상이에요.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한 전체 대상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이분을 보면 아, 나를 박해하려고 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박해 덩어리, 고통 덩어리라서 넘쳐나는 게 그거였구나. 라면서 이분에 대한 연민과 이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생에 대한 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제 힘의 균형이 생겨요. 피해자로서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된 거라는 게 good and bad 뭐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않은 파트 대상이잖아요. 그게 분열된 대상이에요. 근데 전체 대상이라는 거는 한 인간으로서 볼 수 있을 때 전체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리비디날 옵젝트는 젖이 있는데 왜 안 줘? 그러니까 젖을 줘야만 하는 부분 대상이잖아요. 젖을 줘야만 하는 부분 대상인데 전체 대상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발표하신 것처럼 나한테 젖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어.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느라고 밖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리비디랄 대상에 대한 다른 전체 대상으로서의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게 분열된 대상, 파트 대상, 전체 대상, 홀 오브젝트, 파트 오브젝트, good and bad. 교수님, 그러면 부분 대상으로만 인식을 한다는 거는 나 자신만을 공격하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분 대상으로 본다는 거는 순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대상인데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은 대상이잖아요. 나중심적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심적인 게 아니라 너라는 또 다른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네네네. 네네. 네, 보면은 저항과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아까 행동주의 치료를 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본래 행동주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제 같은 걸 주잖아요. 뭐를 얼만큼 했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안 해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결국 저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텐슨 제이콥슨 두 번째 문단 137쪽 이 사람들은 이제 행동주의적인 거죠. 그러면 연습하지 않거나 연습해야 될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핸드릭스는 이마고 부부 치료하는 부분이죠. 그분이 뭐 내면화의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이마고 치료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 이러고 이마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라는 거면 또 우리가 와일의 그 대본 쓰기도 그렇게 이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게 결국은 치료적인 어떻게 보면 저항일 수 있는데 138쪽 두 번째 줄 보면 딕스와 샤르프 부부는 저항을 어떻게 다루는지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어떻게 다루냐? 서서히, 확고히, 깊은 이해와 함께 저항에 직면한다. 버텨준다는 거예요. 버텨준다는 거. 네. 139쪽 두 번째 문단. 경험 많은 치료자들은 어떻게 저항에 직면하는가? 인내심, 확신을 갖고 저항을 견디면서 흔들리는 일 없이 자신들의 접근 방법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도 보면 치료가 막막한 거잖아요. 뭔가 진전이 안 된다는 거. 아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견뎌주기, 머물러주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중립적이고 판단하지 않고 꾸준한 태도. 아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예. 네, 그렇게 견뎌줄 때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받고 덜 혐오스럽고 덜 위협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부부를 고요하게 이해하고, 예, 고요하게 이해한다는 것도 말하자면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죠. 우리가 막 온갖 학문적인 이론들을 막 끄집어내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이해하고, 하여튼 이해가 99.99999. 해석 설명은 이후. 이해하려는 노력. 여기 나오네요. 때가 되면. 네, 때가 되면. 네. 따옴표 때가 되면 나오죠. 네. 억압된 요소는 표현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140쪽에 5번째 줄 보면 저항의 특별한 형태인 전이와 역전이를 살펴보자.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는 치료에 대한 장애잖아요. 치료를 방해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저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이와 역전이도 특별한 형태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치료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는 저항적인 거거든요. 치료에 방해가 되니까. 여기서 중간쯤 보면, 치료자에 대한 부부의 전이 중간쯤 보면, 내 경험에 의하면 거의 모든 부부 치료에서 발생하는 치료자에 대한 전이는 부부가 치료자에게 중재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맡기는 거다. 누가 문제예요? 어느 행동이 더 고치기 힘들어요? 편집 중이고 통제 불능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세요? 자기 편 만들기, 만약에 이제 형제간에 싸우면 엄마한테 형이 이랬잖아, 동생이 이랬잖아, 이렇게 이제 중재해 주는 거죠. 판사 역할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전이를 하죠. 배우자를 편먹는 경쟁자, 쾌락을 주는 사람, 벌 주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전이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치료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항이 안 되려면 이런 것들 자체를 그 내담자를 이해하는 창문으로 여기면 이거는 치료적인 거죠. 그래서 141쪽 치료자는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 모두를 성장을 향해 밀어붙이는 데 전이를 사용할 수 있다. 역전이 역시도 치료적일 수도 있고 저항적일 수도 있는 거죠. 역전이의 두 번째 문단. 샤르프 부부는 역전이의 사용, 특히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투동이에요. 투사적 동일시. 부부 치료의 중심적인 기법으로 삼았다. 부부에게서 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부가 하는 말하는 방식, 신체적 표현, 침묵, 시선에 대해서 치료자가 보이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탐구하는 것이다. 무의식으로 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서 반응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탐색하는 거. 그게 투사적 동일시죠. 예, 그것들을 저들이 나한테서 일으키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탐색하고 저들이 보내는 거를 탐색해서 그것들을 서로의 의사소통으로 하면 이게 치료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아까 사례 발표하신 것처럼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반치료적인 저항이 되는 거죠. 예. 141쪽 두 번째 문단. 최초로 억압된 관계들. 아까 삼각형의 제일 밑이죠? 그때 거기서 최초로 억압된 관계들과 현재의 관계들. 현재는 어디예요? 저 밖의 현실의 관계, 지금 여기 상담자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삼각형, 통찰의 삼각형, 함께 엮여져 있는 정서를 찾는 것이 치료자의 의식과 무의식의 개방성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사실들을 찾아 나가잖아요. 사실들을 찾아 나가는데 그 사실들을 찾아 나가는 이유는
정서를 찾기 위해서죠. 네. 여기서 이제 143쪽 밑에 이제 사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대상관계 부부 치료 샤르프 부부가 쓴 책에 이제 나오는 사례예요. 의사 부인이 왔는데 의사 부인답지 않은 아주 야한 옷들을 입고 오고 천박스럽게 오고 막 말도 싸납고 요란스럽고 막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다룰 때 이분이 아마 인지 행동으로 가면서 당신이 이런 식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144쪽에 보면 그 부부 사이에 소화되지 않은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 이면을 보고 그거를 공감해주고 부부 사이에 표현되지 않은 공격성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외면, 야하게 입고 천박하게 입고 막 상스럽게 구는 것을 다루기 시작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치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양상이, 예를 들면 어떤 자녀가 굉장히 일탈적인 행동을 해요. 만약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일탈적인 행동에 대한 포커싱을 하고 증상을 치료하려는 것보다는, 이 일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먹어버리는 엄마, 거미 엄마, 쓰나미 엄마, 악어 엄마, 이런 엄마에 대한 어떤 공격성의 표출로 나에 대한 실패가 결국은 엄마를 실패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일탈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이면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일탈만 잡아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면을 본다는 거죠. 네, 넘어가서 146쪽. 장기 대상관계 부부 치료를 단기 대상관계에 적용하기.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그 밑에서 보면은 여섯 번째 줄 146쪽. 나는 1장에서 부부 행동의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아까 크리스텐슨, 제이콥슨이 얘기하는 해결 중심. 초기에 부부 각자들의 관점을 말로 표현하기. 와일에 쓰기, 이런 거. 대본 쓰기. 3. 치료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 표현시키기. 계린의 제3의 엄마, 엄마까지 포함시키가 이런 거, 체계 이론 이런 거. 그 네 번째, 대상관계 이론에 기초한 추가적인 전략들과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갖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31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1장에서 얘기한 게 나오죠. 밑에서 7번째 보면 1번 이야기 및 해결 중심 학파들, 2번 체계 학파, 3번 행동주의와 인지행동주의 학파, 4번 정신역동 학파, 정서적인 뿌리를 파고든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썼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147쪽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가 예컨대 5단계 모델은 해갖고 내가 5단계 모델을 만들었다. 14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적극적인 대상관계 단기 부부치료자는 회계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할까? 전이, 역전이, 해석. 148쪽. 그래서 이제 역전이나 투사적 동일시, 상담자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런 거 보는 것이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샤르프 부부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역전이를 생산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주 혹은 여러 달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기 대상관계로 놓고 볼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밑에 줄 보면 마이클 스타터라는 대상관계 책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대상관계 단기 치료. 우리 지금 교과서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치료인데, 스타터 책.
대상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쓰거나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책은 필독. 마이클 스타터. 네. 이후에는 초점적 관계, 마크와 조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볼 수가 있죠. 151쪽 제일 밑에 줄 보면 밑에서 5번째 줄, 마크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참 괘씸한데, 아이들 학자금에다가 집안 뭐 대출금까지 다 해다가 주식으로 날려버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상담자가 봐도 열받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룬 게 아니라 나는 역전이에서 그의 무책임에 대한 분노를 느꼈지만 우리가 역전이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로 인한 싸움은 우리 세 사람 중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강력한 저항을 다루기 위해서 그의 방어를 우회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그와 한편이 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마저마저마 할 때 가장으로서 힘드셨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을 공감을 해줬더니 터프맨이 부드러워지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52쪽 밑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 나는 이 전사, 쌍꾼 같은 남자의 패배당한 부분과 접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래서 아우 너 고만 쌈딱 노릇해 이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그런 걸 타당화 시켜줬다는 거죠. 네, 반복되고 있어요. 와일의 대본 쓰기 뭐 이런 것들 반복되고 있고. 네, 사운딩 보드에 대한 설명도 여기 나왔고요. 158쪽 대상관계 지도에 대한 설명 아까 제가 해드렸죠. 네. 네, 여기까지. 한 분만 질문이나 피드백하고 끝낼까요? 133페이지 상대방의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공격하고 회피하고 뭐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성장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막는 것이다. 그런 게 이 부분하고 또 137페이지 137페이지에 그러니까 상대를 그러니까 남편은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아내는 자기는 이제 상대가 나쁜 사람이니까 본인은 이제 선한 사람이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168페이지에 그들 부부는 중에서 어느 누구도 매번 오를 수는 없지만 그도 그녀 못지않게 매사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에서 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가해자, 피해자, 나는 피해자고 상대는 가해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부의 성장을 막고 있다라는 이걸 가져가면서 상대도 다 틀린 말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좀 들을 경청하는 어떤 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 부부도 그렇고 저희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부의 어떤 굳이 그렇게 막 갈등까지 가지 않고 조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의 부부싸움이 성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생각이 이거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무 상대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는 뭐 선한 쪽으로 나는 뭔가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강화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지 말고 서로가 성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분열된 대상관계가 그런 거죠.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뭐 이런 게 분열된 대상관계죠. 근데 온전한 대상관계는 그 안에 온전하게 뭐가 다 있는 거잖아요. 분열된 대상관계, 파트 대상관계, 호울 대상관계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